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만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한 백만장자가 5년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의료 장치를 끄기로 결정했을 때 신비로운 가난한 소년이 병원에 들어와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기적적인 만남은 단순히 기업인에게 생명을 되찾아준 것뿐 아니라 그의 과거에 대한 파괴적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는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윤은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그의 회사 천하건설은 서울의 강남 중심부에 우뚝 솟아있는 100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에 자리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검은색 롤스로이스를 타고 회사로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공포에 떨게 했다. 오늘도 그는 차가운 얼굴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사장님, 오늘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 윤소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건넸다. 도윤은 그 서류를 훑어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내놓다니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소라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케팅팀 전체를 회의실로 불러 지금 당장 도윤이 고함쳤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케팅팀 직원들이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도윤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이게 한 달 동안 준비한 결과물이라고?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어. 그는 마케팅 팀장 정민호를 노려보았다. 민호 씨, 자네가 책임자 아닌가? 이런 쓰레기 같은 기획서를 승인했다고? 민호는 진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는 없어. 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짐을 싸서 즉시 나가도록.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민호는 1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고 그의 아내는 현재 임신 8개월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나머지 팀원들은 3일 안에 새 기획서를 제출해. 실패하면 모두 같은 신세가 될 거야. 도윤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말했다.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강도윤은 그의 냉혹함과 무자비함으로 유명했다. 그는 직원들을 도구로만 여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의 회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뒤에는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계약을 앞둔 외국 투자자들과 만났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그들을 매료시키며 자신의 회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했다. 강 사장님, 당신의 비전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미국에서 온 투자자가 말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내일 계약서에 서명하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날 밤 도윤이 자신의 페라리를 타고 강남의 밤거리를 달리던 중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휴대폰으로 다음 날의 회의에 대해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소라 씨, 내일 아침 회의 전에 법무팀에게 계약서 최종 검토를 시키고 그리고 오늘 해고된 정민호의 퇴직금을 최대한 삭감하도록 해. 그 순간 갑자기 도로 앞에 뛰어든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도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차는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기 시작했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도윤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은 자신의 차로 달려오는 작은 소년의 모습이었다. 그 소년은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도윤은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기 전에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날 밤은 유독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강도윤의 사고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천하건설 강도윤 회장, 심각한 교통사고로 중태병원 중환자실에는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의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그의 뇌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의사들은 그가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까? 수석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네, 부인께서 곧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얼마 후 도윤의 아내 한지연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의 뒤에는 10살 아들 강준우와 7살 딸 강혜운이 따라왔다. 여보, 지연은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한때 강인하고 위압적이었던 그는 이제 창백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아빠,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도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의사는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부인 남편분은 현재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뇌 손상이 매우 심각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연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비록 도윤이 냉담한 남편이었고 아이들에게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그날 밤 지연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창문 너머로 별빛이 유난히 강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병원 밖 한 작은 소년이 병원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도윤이 누워있는 정확한 창문을 향해 있었다. 소년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도윤아. 너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 눈이 내렸다. 그리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5번이나 바뀌었지만 강도윤의 상태는 변함이 없었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병원 VIP 병실에서 도윤은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다. 그의 한때 건강하고 강인했던 몸은 이제 앙상하게 야위었고 예전의 태양에 그을린 피부는 이제 하얀 도자기처럼 창백했다. 그의 근육은 위축되었고 생명 유지 장치만이 그를 이 세상에 붙들어 두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지연이 들어왔다. 5해가 지나는 동안 그녀의 머리카락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남편을 방문했지만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다. 여보, 오늘은 혜운이 중학교 입학식이에요. 지연은 무반응인 남편에게 말했다. 준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둘 다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요. 당신이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녀는 한숨을 쉬며 창가로 걸어갔다. 봄날의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회사는 김태준 부사장이 맡고 있어요. 그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고 있어요. 태준은 도윤의 오랜 동업자였지만 도윤이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그는 점점 더 회사의 통제권을 장악해갔다. 처음에는 임시적인 조치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다. 태준 씨가 회사를 더 악랄하게 만들고 있어요. 당신도 냉혹했지만 그는 더 해요. 직원들을 더 가혹하게 다루고 더 많은 계약을 어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쓴 웃음이 묻어났다. 어쩌면 그게 당신이 원하던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간호사가 들어와 도윤의 상태를 점검했다. 오늘은 어떤가요? 지연이 물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변화가 없습니다, 부인.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혈압과 심박수는 안정적이지만 뇌 활동은 여전히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런 대답에 익숙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지연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병원 아래 서울의 바쁜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와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도윤은 시간이 멈춘 채로 남아있었다. 오늘 박사님들이 다시 회의를 한대요. 그녀는 말했다. 아마 당신의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5해가 지났으니까요. 지연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한때 강인하고 권위적이었던 그 손은 이제 힘없이 차가웠다. 도윤 씨, 당신이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줘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중간에 있는 상태로는 그녀의 말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다. 주치의인 김정환 박사와 신경외과 전문의 박성준 박사가 들어왔다. 한 여사님,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정환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 사람은 병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상담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준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한 여사님, 우리는 지난 5년간 강 회장님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왔습니다. 최신 치료법과 약물을 모두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환 박사가 이어받았다. 최근 뇌 스캔 결과를 보면 회장님의 뇌 손상이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퇴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미 이런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환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한 여사님, 이제는 인공호흡기와 생명유지장치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깨어날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가요? 성준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뇌 손상은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충돌했다. 도윤은 냉정하고 잔인한 남편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생명을 포기하는 결정이 쉬울 리는 없었다. 아이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특히 준우는 이제 17살이니까 그 아이도 이 결정에 참여해야 해요. 의사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존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아이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다. 준우와 혜우는 이미 아버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혜운이 물었다.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 의사 선생님들이 아빠의 생명유지, 장치에 대해 이야기했어. 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도윤은 엄격하고 냉정한 아버지였고 준우가 어렸을 때 많은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준우가 조용히 물었다. 결정하지 않았어. 너희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서. 지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일이야. 혜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가 다시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딸을 부드럽게 안았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구나. 5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호전이 없고 오히려 뇌 손상이 더 심해지고 있대.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회사 직원들, 심지어 우리에게도. 지연은 아들의 말에 놀라지 않았다. 준우는 항상 예민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그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요. 혜운이 조용히 말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국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의사들에게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알리기로 했다. 그날 밤 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차갑고 엄격했지만 가끔은 따뜻한 순간도 있었다. 아주 드물게 아버지가 미소 지었던 그 순간들. 아빠. 준우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편안히 가세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정환 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준우와 혜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됐습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의사들은 절차를 설명했다.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면 도윤의 신체는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고 결국 심장이 멈출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지연, 준우, 혜우는 도윤의 침대 주위에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혜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고
준우는 묵묵히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돌아보았다. 문간에는 한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맨발에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강렬했다. 저를 막지 마세요. 저는 그를 치료할 수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단호했다. 병실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간호사들이 즉시 반응했다. 너 누구니? 여기는 들어올 수 없어. 수간호사가 소리쳤다. 보안 요원이 소년을 향해 달려갔지만 소년은 놀라운 민첩함으로 그들을 피해 도윤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빠르게 움직여 도윤의 이마에 왼손을 올려놓았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소년의 손바닥에서 부드러운 황금빛이 퍼져나와 도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 빛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듯한 초자연적인 빛이었다. 당신의 혼수 상태는 이제 끝났습니다. 소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닌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갑자기 심장 모니터가 미친 듯이 삐소리를 내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래프선이 튀어오르고 병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간호사들은 놀라서 의료 트레이를 떨어뜨렸고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정환 박사가 말을 더듬었다. 모든 생체 신호가 갑자기 강해지고 있었다. 거의 멈추려던 도윤의 심장이 이제는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새로운 생명이 그의 몸에 주입된 것 같았다. 그리고 기적 중의 기적이 일어났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강도윤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의 눈이 열렸다. 그의 시선은 흐릿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 아빠, 혜운이 외쳤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준우는 충격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연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울음을 참았다. 의사들은 즉시 도윤에게 달려갔다. 강 회장님, 저희 말이 들리십니까?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으시면 움직여 보세요.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5년 동안 전혀 반응이 없었던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발전이었다. 이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준 박사가 중얼거렸다. 모두가 흥분과 혼란 속에서 기적적인 회복에 집중하는 동안 누군가가 소년을 찾아봤을 때는 이미 늦었다. 소년은 사라졌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병원 복도 비상계단 출구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아이가 어디로 갔지? 간호사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환 박사가 대답했다. 강 회장님의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이후 몇 시간 동안 병원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고 추가 검사를 위해 그를 다른 병실로 옮겼다. 지연과 아이들은 충격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엄마, 그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혜운이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혜운아. 하지만 그 아이가 아빠를 살렸어. 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 소년의 얼굴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환 박사가 대기실로 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다. 한 여사님 아이들, 그가 말했다. 강 회장님의 상태는 놀랍게도 안정적입니다. 뇌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생체 신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아빠가 완전히 나아질 거예요? 혜운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정환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5년간의 혼수 상태는 신체에 많은 손상을 남깁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인지 기능이 얼마나 회복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회복 속도를 보면 희망적입니다. 그날 밤 도윤은 중환자실에 머물렀다. 그는 여전히 많은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제 그 장비들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더 명확한 의식을 보였다.
그는 눈을 완전히 뜨고 주변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의사들이 간단한 질문을 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어 대답할 수 있었다. 강 회장님, 당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정환, 박사가 물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의사가 다시 물었다. 도윤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또한 인식에 빛도 있었다. 지연과 아이들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강도윤은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보,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성대는 쉽게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는 대신 지연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천천히 해요. 지연이 말했다. 당신은 5년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5년, 그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네, 아빠. 준우가 말했다. 샤스티 20년부터 2025년까지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5년의 시간이 그에게는 순식간이었다. 그에게는 어제 차 사고가 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도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그의 회복 속도에 계속해서 놀라워했다. 그의 근육은 여전히 약했고 재활이 필요했지만 뇌 기능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도윤은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었지만 단어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소년... 그가 첫 마디를 내뱉었다. 어디 있지? 지연, 준우, 해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지연이 대답했다. 당신이 깨어난 직후에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죠. 도윤의 얼굴에 결의가 떠올랐다. 찾아야 해. 여보, 지금은 회복에 집중해야 해요. 지연이 말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아이를 찾아야 해. 그가 나를 살렸어.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한순간이었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의 아들은 이제 거의 성인이 되었고 딸은 어린 소녀에서 10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소년, 그의 얼굴에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해. 도윤은 생각했다. 어떻게든 찾아서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의사들을 놀라게 하며 일어나 앉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의 의지는 강했다. 전화기를 주세요. 그가 지연에게 말했다. 여보, 아직은?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전화기가 필요해. 도윤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다. 내가 할 일이 있어. 지연은 마지못해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도윤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정 실장입니까? 그가 말했다. 네, 저 강도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깨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윤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있었다. 나를 구한 그 아이를 찾을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병원 밖 서울의 바쁜 거리에서 한 작은 소년이 고층 건물 사이로 사라졌다. 그의 입계는 미소가 맴돌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도윤아. 내 진정한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됐어.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도윤은 퇴원을 고집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고 재활치료가 필요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결국 의사들은 집에서 지속적인 의료 관리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의 퇴원을 허락했다. 강남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의 대저택으로 돌아온 도윤은 즉시 자신의 집무실을 활성화했다. 그는 전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24시간 대기하는 가운데 자신을 구한 소년을 찾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정 실장, 병원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까? 도윤이 물었다. 정태석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병원의 모든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 3명을 고용했습니다.
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아이를 찾는 것이 지금 내 최우선 과제요. 필요한 비용은 상관없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찾아야 해. 정 실장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다. 회장님 회사 상황도 보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준 부사장이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준이 어떻게 했지? 그가 지난 5년 동안 회사의 방향을 크게 바꿨습니다. 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진행했고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를 계속해요. 도윤이 명령했다. 그가 회장님의 주요 주주들을 설득해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이 돌아오셔도 즉시 경영권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윤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그 배신자,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내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군. 그때 한지연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가학계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알아, 지연아. 하지만 태준이 내 회사를 망치고 있어. 그리고 그 소년, 그 아이를 찾아야 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는 사라졌어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 같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아이는 실제해. 그리고 나는 그를 찾을 거야. 다음 날 고용된 탐정들이 첫 보고서를 가져왔다. 병원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수석 탐정인 박진우가 말했다. 소년이 병실에 들어간 시간대의 영상에 이상이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동시에 정전 현상을 보였고 약 2분간 영상이 끊겼습니다. 도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정전 병원 전체가 페이지 아닙니다. 기이하게도 회장님의 병실 주변 카메라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진우는 태블릿을 건네며 계속했다. 다른 구역의 카메라들은 같은 시간에 이런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여러 이상 현상이 담긴 영상이 있었다. 비어있는 복도의 조명이 깜빡이고 아무도 타지 않은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움직이며 전원에 연결되지 않은 의료 장비가 작동하는 모습이었다.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진우가 말을 이었다. 더구나 병원 직원들을 인터뷰했는데 소년에 대한 설명이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키가 작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보통 키였다고 해요. 눈 색깔도 누구는 검은색, 누구는 갈색이라고 합니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마치 모두가 다른 아이를 본 것 같군요. 더 기이한 증언도 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몇 간호사들은 소년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소년의 주위에 황금빛 광채가 있었다고 해요. 회장님의 이마에 손을 대기 전부터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두통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황금빛, 어딘가 익숙한 얼굴. 하지만 그 기억은 잡히지 않았다. 계속 조사하세요. 도윤이 명령했다. 그 아이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다음 날 도윤은 자신의 회사 천하건설의 본사를 방문했다. 5년 만의 방문이었다. 직원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그를 맞이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일부는 그의 기적적인 회복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경영진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김태준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도윤 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준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적적인 회복을 축하드립니다. 도윤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태준 씨, 내가 없는 동안 회사를 잘 이끌어줬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다. 어려운 결정도 많이 내려야 했지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도윤은 태준이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더 공격적인 경영 방식, 더 많은 해고, 더 적은 복지, 그리고 더 많은 윤리적 타협이 있었다. 도윤 자신도 냉혹한 경영인이었지만 태준의 방식은 그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홍콩 프로젝트입니다.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경쟁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지역의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도윤이 물었다. 태준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약간 구부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태준의 약간 구부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법적 윤리적 경계를 넘었다는 뜻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신의 옛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무실은 거의 그대로였지만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태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그는 이 도시의 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왕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탐정 박진우였다. 회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 CCTV에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무엇입니까? 소년이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어느 입구에서도 로비에서도 어느 복도에서도 그의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계속 조사하세요. 내가 곧 돌아갈 테니까. 사무실을 나서려던 도윤은 갑자기 멈추어 섰다. 그의 비서 데스크에 앉아있는 여성이 낯설었다. 당신은 누구죠? 도윤이 물었다. 여성은 놀라서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이민지입니다. 김 부사장님의 지시로 3년 전부터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 전 비서 윤소라 씨는요? 도윤이 물었다. 민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소라 씨는 김 부사장님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해고되었습니다. 2년 전에요. 도윤의 눈이 좁아졌다.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작은 회계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연락처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고 전에 해고한 정민호 씨의 연락처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이 단지 자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회사, 그의 유산, 그리고 그가 해고했거나 상처 준 사람들,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소년, 그 미스터리한 아이는 누구였을까? 왜 그를 살렸을까? 그리고 왜 도윤은 그 얼굴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날 밤 도윤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작은 호수 옆에서 친구와 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물이 그를 삼키기 시작했다. 그는 발버둥치며 도움을 청했고 그의 친구가 물로 뛰어들었다. 그 친구의 얼굴. 도윤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그 꿈은 너무 생생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얼굴. 그것은 불가능해. 도윤은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소녀는 그의 어린 시절 친구 김민호와 똑같이 생겼다. 도윤이 8살 때 호수에서 그를 구하려다 익사한 친구였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다. 민호는 25년 전에 생을 마감했다. 그가 어떻게 여전히 8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왜 도윤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을까? 도윤은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미스터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방 구석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방은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도윤은 확신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야? 그가 어둠 속으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더 결연한 표정으로 깨어났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그 소년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가 왜 돌아왔는지 알아내야 했다. 정 실장, 그가 전화로 명령했다. 최고의 심령 연구가를 찾아요. 그리고 내 어린 시절 사진을 가져와요. 특히 김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강도윤의 집무실은 탐정들의 보고서와 병원 CCTV 영상, 그리고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로 가득 찼다. 일주일 동안 그는 미스터리한 소년을 찾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소년은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회장님,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탐정 박진우가 말했다. 우리는 서울 전역의 CCTV를 확인했고
모든 목격자를 인터뷰했으며 소년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경찰 데이터베이스도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계속 찾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탐정이 떠난 후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침내 그가 찾던 사진을 발견했다. 8살의 도윤과 민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두 소녀는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작은 호수가 보였다. 바로 그 호수에서 민호는 생을 마감했다. 도윤은 사진 속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서 그를 구한 소녀는 김민호와 똑같이 생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윤은 중얼거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그의 아내 지연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지연이 물었다. 아이들이 당신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해요. 특히 혜운이가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전화 너머로 지연의 실망한 한숨소리가 들렸다. 여보, 당신은 5년 동안 없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필요해요. 특히 지금은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지기 전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항상 일이 우선이었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7시까지 집에 갈게. 전화를 끊고 도윤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다. 호수에서의 그날, 그는 부모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깊은 물로 헤엄쳐 갔다. 그리고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민호가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도윤을 안전하게 물가로 밀어냈지만 자신은 물살에 휩쓸려 갔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의 25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 후 그는 민호의 부모님이 슬픔에 잠겨 도시를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더 냉정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되어갔다. 마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약점인 것처럼. 그날 저녁, 도윤은 약속대로 7시에 집에 도착했다. 가족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도윤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빠, 혜운이 기뻐하며 그에게 달려왔다. 도윤은 딸을 안아 올렸다. 혜운은 이제 12살이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을 좋아했다. 혜운아, 많이 컸구나. 도윤이 말했다. 저녁, 식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다. 준우는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혜운은 자신의 미술 수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도윤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아이들은 자신이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자라났다.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했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도윤은 자신의 서재로 돌아갔다. 그는 피곤했지만 아직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서류가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디 있니, 민호야? 그가 속삭였다. 왜 돌아온 거야? 도윤은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고 집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고 지연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윤의 눈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갑자기 서재 안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꼈다. 도윤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그 미스터리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그를 구한 바로 그 소년이었다. 낡은 옷을 입고 맨발에 먼지 묻은 얼굴을 한 채로. 민호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도윤아. 도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분명히 김민호의 목소리였다. 25년 전에 생을 마감한 그의 친구의 목소리였다. 이게 어떻게? 넌 이미... 도윤은 말을 더듬었다. 내가 떠났다고 생각했지? 민호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육체적으로는 그랬어. 하지만 나는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도윤은 공포와 경기로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정말 민호라면 증명해봐. 민호는 웃었다. 네가 8살 때 우리는 학교 뒤 작은 동굴에 비밀기지를 만들었어.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숨겼지. 네 아버지의 금시계와 내 어머니의 진주 귀걸이, 우리는 해적이 된 것처럼 느꼈어.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이야기는 오직 그와 민호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도윤이 겨우 말했다. 민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달빛이 그의 실루엣을 비추었고 도윤은 그의 주위에 희미한 황금빛 광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돌아왔어. 민호가 말했다. 너를 구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날 구한 것처럼 도윤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단지 시작이었어.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야. 도윤은 혼란스러웠다. 내 영혼 무슨 말이야? 민호는 도윤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너는 변했어, 도윤아. 내가 알던 그 친절하고 용감한 소녀는 사라졌어.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봐. 냉혹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 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도윤은 분노를 느꼈다. 난 성공한 사업가야.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봐. 천하건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라고. 그래, 네가 만든 제국은 크고 강력해. 민호가 슬프게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네 영혼은 어두워졌어. 네가 어떻게 직원들을 대했는지 기억해? 정민호를 해고했을 때 그의 아내가 임신 8개월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윤소라가 네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녀를 모욕했을 때, 그리고 네 가족, 너는 준우와 혜운이 자랄 때 어디에 있었니? 도윤은 말문이 막혔다. 민호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어. 민호가 계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아. 무슨 뜻이야? 도윤이 물었다. 민호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지만 뇌 손상은 여전히 있어. 의사들이 발견하지 못한 손상이야. 너에게는 최대 1년의 시간이 남았어, 도윤아. 그 후에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화하기 시작할 거야. 도윤은 충격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1년? 그래.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1년이 네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야. 네 회사, 네 가족, 그리고 네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도윤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현실임을 알았다. 그의 오랜 친구 민호가 초자연적인 형태로 돌아와 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고 있었다. 왜 나를 구하려고 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 민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다. 호수에서의 그날, 내가 너를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나는 선택을 했어, 도윤아. 네가 살도록 하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치기로 선택했어. 민호는 도윤의 책상으로 걸어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있었다. 도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이것을 들어봐. 민호가 말했다. 민호가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가 직원들에게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소리였다. 도윤은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잔인하게 들리는지 깨달았다. 이게 네가 된 사람이야,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네가 변할 수 있다면 네 남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왔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진정으로 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지? 도윤이 흐느끼며 물었다.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네가 찾아야 할 답이야, 도윤아.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변화는 항상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야. 민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난 이제 가야 해. 하지만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도윤아. 네가 올바른 길을 찾을 때까지. 도윤은 앞으로 달려나갔다. 가지마, 제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줘. 하지만 민호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형체는 점점 투명해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도윤은 빈 공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그는 속삭였다. 그날 밤 강도윤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아침 햇살이 서재 창문을 통해 비쳐 들어왔을 때 강도윤은 책상 위에 엎드린 채 깨어났다. 그의 눈은 밤새 흘린 눈물로 부어 있었고 목은 건조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명확했다. 여보, 괜찮아요? 한지연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다. 그녀는 도윤이 책상에서 밤을 새운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연아, 나 잘못했어. 지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한 모든 일이 잘못됐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여보, 괜찮아요? 의사를 불러야 할까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지금 어느 때보다 명확해. 지연아, 나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 무슨 말이에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호가 자신에게 알려준 진실을 지연에게 말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를 너무 괴롭힐 것이다. 그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내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야. 뇌 손상이 있어. 그래서 내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야. 나는 변할 거야, 지연아. 내가 했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거야. 그날 아침, 도윤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준우와 혜우는 아버지가 이렇게 다정하고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놀랐다. 아빠,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혜운이 순진하게 물었다. 도윤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때로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시간이 걸린단다. 아빠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침 식사 후 도윤은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차가운 표정 대신 결연한 의지가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도윤은 즉시 전 직원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천하건설의 모든 직원들 수백 명이 대강당에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대량 해고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강당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도윤 씨, 갑자기 왜 이런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의제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셨어야. 도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잠시 침묵했다. 강당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도윤이 사과한다고?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수년간, 아니 제가 이 회사를 설립한 이후로 저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구처럼 대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불공정하게 대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알던 냉혹한 강도윤이 공개적으로 울고 있었다. 특히 제가 불공정하게 해고한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민호 씨, 윤소라 씨, 그리고 제가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 여러분의 생계와 자존심을 제가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변할 것입니다. 우리 회사도 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천하건설은 직원들을 존중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추구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다. 일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을 떠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쇼겠지? 누군가가 소리쳤다. 이번엔 어떤 속임수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했다. 그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은 당연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속이고 조종해왔다. 여러분의 불신을 이해합니다. 도윤이 계속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즉각적인 변화를 발표하겠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펼쳤다. 첫째, 지난 5년간 불공정하게 해고된 모든 직원들은 즉시 복직될 것이며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것입니다. 둘째, 모든 직원들의 급여가 20% 인상됩니다. 셋째, 회사 내에 직원 상담 센터와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넷째, 저는 앞으로 2년간 제 급여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 금액은 직원복지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다른 이들은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윤이 계속했다. 김태준 부사장이 진행한 홍콩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불법적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윤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윤은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았다. 태준 씨, 당신이 내 없는 동안 회사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당을 떠났다. 일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김태준은 분노에 차서 도윤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미쳤소. 이런 변화들은 회사를 파산시킬 거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도윤은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준 씨, 당신이 내 회사를 어떻게 변질시켰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소. 태준이 소리쳤다. 내가 주요 주주들을 설득했어요. 그들은 내 편이오.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내일 비상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태준은 분노에 차서 떠났고 도윤은 홀로 강당에 남았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나이든 청소부였다. 회장님,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이름은 이진석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왔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말씀이 진심이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이 청소부를 진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이전에는 청소부들을 그저 배경의 일부로만 여겼다. 그들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진석 씨, 제 말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 청소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이 변하길 기다려왔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정 실장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다. 정 실장, 제가 부당하게 해고한 모든 직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락해서 복직 의사를 물어보세요.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겁니다. 정 실장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김 부사장님이 매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가 주주들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어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정말이에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변할 거야, 지연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 준우는 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아빠, 진심이신가요? 도윤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우야, 아빠가 너와 혜운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아직 많은 일을 해야 했지만 첫 걸음을 내딛었다. 변화의 씨앗이 이제 자라기 시작했다. 잠들기 전 그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고마워, 민호야. 네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그는 어린 소년의 웃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비상주주 총회가 소집되었고 그의 경영권과 천하건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다. 하늘은 놀라울 정도로 푸르렀고 햇살은 따스했다. 마치 자연도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오늘 주주총회죠? 지연이 그에게 다가오며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오늘 결정될 거야.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윤은 아내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그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냉담한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불확실한 미래와 싸워야 했던 그녀의 강인함에 경의를 표했다. 아침 식사 후 도윤은 정장을 입고 회사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오늘 할 연설을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이 연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회사에 도착하자 정 실장이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 부사장이 밤새 주요 주주들을 접촉했고 많은 주주들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태주는 항상 정치적으로 유능했으니까요, 다까. 그리고 정 실장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다. 어제 복직 제안을 받은 전 직원들 중 일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도윤은 놀랐다. 여기에요, 지금? 정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윤은 주저없이 소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는 충격에 빠졌다. 방 안에는 그가 과거에 해고했던 직원들이 약 10명 정도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정민호와 윤소라도 있었다. 여러분, 도윤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강 회장님, 저희는 어제의 발표를 듣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당연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계속했다. 저희는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을 지지하기 위해 왔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왜 그러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윤소라가 말했다. 저희도 변화를 원합니다, 회장님. 천하건설이 더 나은 회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장님이 진정으로 변하셨다면 저희는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평생 동안 이런 종류의 충성심과 용서를 경험한 적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주주총회 시간이 다가오자 도윤은 마지막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하건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대회의실은 이미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주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다. 도윤이 입장하자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오늘 비상주주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말했다. 안건은 천하건설의 경영 방향과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김태준 부사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 천하건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회사는 전례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출은 3배 증가했고 주가는 2배 상승했습니다. 그는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계속했다. 강도윤 회장님이 귀환하신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최근 행동은 회사의 안정과 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발표는 감정적이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의 무조건적 복직 20%의 급여 인상, 이런 조치들은 회사를 파산으로 이끌 것입니다. 많은 주주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의 논리는 분명했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주주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투자를 보호하고 천하건설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안타깝게도 강 회장님은 5년간의 혼수 상태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그리고 회사의 안정을 위해 저는 그가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나고 실질적인 경영은 제가 맡을 것을 제안합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태준의 연설은 효과적이었고 많은 주주들이 그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도윤의 차례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약간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주주 여러분, 도윤이 말을 시작했다. 먼저 김태준 부사장이 지난 5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보여준 숫자와 결과는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도윤은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오늘 저는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는 화면에 홍콩 프로젝트의 내부 문서들을 띄웠다. 이것은 태준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홍콩 프로젝트의 내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가 사용한 불법적인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뇌물, 위협, 심지어 산업 스파이까지.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것은 도윤이 다른 문서를 보여주며 계속했다. 우리가 어떻게 노동법을 위반하고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며 환경 규제를 무시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도윤은 주주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방식입니까?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통한 성공,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이런 관행들이 언젠가 공개된다면 우리 회사는 엄청난 법적 책임과 평판 손상에 직면할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여러분의 투자는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저는 과거에 냉혹한 경영자였습니다. 저 역시 이익을 위해 많은 타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이면서도 성공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을 존중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채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복지와 발전에 투자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CEO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하건설의 영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회사를 원하십니까? 단기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까? 도윤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의 말은 많은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마침내 한 주주가 일어났다. 그는 천하건설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박정훈 이사였다. 저는 강도윤 회장과 30년 넘게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가 항상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변화를 봅니다. 저는 그의 새로운 비전을 지지합니다. 다른 주주가 일어났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시간입니다. 태주는 분노와 충격으로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소리쳤다. 감상적인 연설 하나로 여러분의 투자를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나 더 많은 주주들이 도윤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특히 오랜 투자자들과 창립 멤버들이 그의 비전에 감동받은 것 같았다. 마침내 표결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58대 42로 도윤의 승리였다. 그는 천하건설의 CEO로 남게 되었고 그의 새로운 비전이 회사의 방향이 될 것이었다. 태주는 분노와 좌절감으로 회의실을 떠났다. 도윤은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박정훈 이사가 그를 막았다. 그를 지금은 내버려 두세요. 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태준을 이해했다. 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정 실장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갔다. 정 실장,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약속을 지키려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정 실장은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정민호 씨와 윤소라 씨를 포함한 복직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회사의 변화를 돕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이미 직원 복지 프로그램과 윤리적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들을 내일 아침 회의에 초대해 주세요. 우리는 그들의 모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승리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혜운이 말했다. 나도 그래요. 준우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윤은 아이들을 꼭 안았다. 고마워, 내 소중한 아이들. 아빠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서.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민호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소녀는 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그것은 민호의 글씨체로 쓰여진 짧은 메모였다. 잘했어, 도윤아. 이제 첫걸음을 뗐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도윤은 메모를 가슴에 품고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호야. 이번에는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봄에 벚꽃이 지고 뜨거운 여름이 서울을 감쌌다가 이제 가을의 단풍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강도윤의 변화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천하건설은 크게 변화했다. 도윤이 약속한 모든 개혁이 실행되었고 회사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두려움과 경쟁으로 가득 찼던 사무실은 이제 협력과 존중의 공간이 되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해고의 공포에 떨지 않았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다. 정민호는 인사부서의 책임자로 복귀했고 윤소라는 도윤의 수석 보좌관이 되었다. 그들과 다른 복직 직원들은 회사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최근의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예상대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감소했다. 직원 복지 향상과 비윤리적 관행 중단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였다. 하지만 장기적인 지표들은 희망적이었다.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은 상승했고 회사의 평판도 개선되고 있었다. 회장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소라가 문을 두드리며 물었다. 물론이지, 소라 씨, 들어오세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소라는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 프로젝트가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보육원과 아동보호시설에 우리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도윤의 눈이 빛났다. 이 프로젝트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거리의 아이들과 고아들을 위한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도윤은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개인 재산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 그것은 그를 구한 소년 민회에 대한 그의 조용한 감사의 표시였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소라 씨.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이렇게 변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회장님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윤은 조용히 웃었다. 나도 이해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회장님의 진심을 믿습니다. 소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정말로 회사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호가 말했듯이 그에게는 약 1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중 절반이 이미 지나갔다. 최근 몇 주간 그는 두통과 가끔씩 찾아오는 혼란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그것을 혼수 상태 후의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설명했지만 도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뇌 손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도 회사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소라 씨,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가 물었다. 오후에 도시 재생 프로젝트 회의가 있고 저녁에는 가족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소라가 대답했다. 도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매일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오후 회의가 끝난 후 도윤은 회사 건물을 나와 인근 공원으로 걸어갔다. 가을의 오후는 따스했고 공원의 나무들은 아름다운 빨강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주변의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으며 노인들이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전에는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일상적인 광경들이 이제는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예쁘죠?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옆에 민호가 앉아 있었다. 여전히 8살의 모습으로 낡은 옷을 입고 맨발인 채로. 민호야. 도윤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네가 올 줄 알았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잘 지냈어, 도윤아. 네가 한 일들이 자랑스러워.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두 내 덕분이야, 민호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거야. 혼도 아니야, 도윤아. 이건 모두 내 선택이었어.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난 그저 문을 보여줬을 뿐이야. 그 문을 통과하기로 한 건 너였어.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부드럽게 나무잎을 흔들었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도윤이 마침내 물었다. 민호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뇌의 손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의사들은 그것을 늦출 수 없을 거야. 도윤은 평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최근에 두통이 심해졌고 가끔은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해. 두려워? 민호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했다. 아니, 두렵지 않아. 내가 이 6개월 동안 경험한 것은 이전의 내 인생 전체보다 더 의미 있었어. 나는 내 가족과 진정으로 연결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어. 민호는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희미한 황금빛 광채가 그들의 손을 감쌌다. 지연이와 아이들에게 말했어. 민호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하지만 곧 말할 거야. 그들이 준비되어야 해. 민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정말로 변했구나, 도윤아. 예전의 너라면 절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배려하지 않았을 거야.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 민호야. 나는 이제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내 가족을, 내 직원들을,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공원의 조명들이 하나둘씩 켜졌다. 네가 호수에서 나를 구했을 때 도윤이 마침내 말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다고 했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선택했어. 네가 살도록 내가 희생하기로. 왜? 도윤이 물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민호의 눈에는 오래된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때는 나도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아. 모든 영혼에게는 완수해야 할 임무가 있어. 내 임무는 네가 내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민호야. 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할게. 민호는 일어섰다. 이제 가봐야 해, 도윤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도윤도 일어났다. 정말? 민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모든 영혼은 결국 다시 만나게 돼 있어. 그는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고 그의 형체는 점점 희미해졌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겨, 도윤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 도윤은 그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슬픔 대신 평화로운 느낌이 그를 감쌌다. 안녕, 내 친구. 그는 속삭였다. 그날 저녁, 도윤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지연, 준우, 혜운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진실을 말했다. 처음에는 충격과 부정, 그리고 눈물이 있었지만 도윤은 그들을 위로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낼 거예요. 나는 이제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다음 몇 개월 동안 도윤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낮에는 천하건설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했고 저녁과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고 오래된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회사에서는 도윤의 비전이 계속해서 실현되었다. 천하건설은 이제 윤리적 경영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회사의 새로운 방향에 끌려 돌아오기 시작했고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김태준은 결국 회사를 떠났지만 도윤은 그에게 관대한 퇴직 패키지를 제공했다.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도윤이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윤의 건강은 예상대로 악화되었다. 두통은 더 심해졌고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존엄성을 유지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을 때 도윤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준우를 불러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아들아, 내가 없으면 네가 가족을 돌봐야 해. 도윤이 말했다. 준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아빠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바로잡았는지. 도윤은 아들을 꼭 안았다. 네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 너는 이미 내가 평생 꿈꿔왔던 그런 사람이야. 마지막 날들이 다가오면서 도윤은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았고 가족과 화해했으며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도윤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순간 그는 병실 구석에서 민호의 모습을 보았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고마워 민호야. 도윤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번에는 네가 내 영혼을 구했구나. 도윤의 세상을 떠난 후 천하건설은 준우의 지도 아래 계속해서 번창했다. 도윤의 비전은 살아남았고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회사는 이제 단순한 건설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의 상징이 되었다. 지연, 준우, 해우는 도윤이 변화한 마지막 1년 동안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들에게 그 기간은 짧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배운 시간이었다. 그리고 가끔, 특히 별이 밝게 빛나는 밤에 그들은 집 주변에서 작은 소년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바람소리였을 수도 있고 혹은 그들의 상상이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들은 민호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변화는 기적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인간의 마음이 변화할 때 일어난다. 강도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의 가치와